미쓰리가 생각했던 9월달 증시는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그죠? 그 어떤 포인트가 되는 시기는 9월 11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에 찾아오는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에 콜이 우세를 보이고 끝나면 이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다못해 미쓰리조차도 야,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거고, 미쓰리는 그게 가장 염려된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9월달 돈다방 미쓰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증시는 전강 후약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사우디의 유전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예, 증시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좀 그나마 다행이다. 예. 진짜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혹하게 하고 시장에 발을 막 쑥쑥 담그게 하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가 증시에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증시는요. 어떠한 악재를 걱정하면서 그 악재를 안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야금야금 느물느물 올라가는 게 참 매력적인 증시거든요. 호재가 없이 막 쑥쑥쑥 올라가면 일단은 너무나 사람들이 흥분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를 안 준다든가, 그리고 너무 투자 심리가 과격해져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뭐 상승 피로감이 너무 과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이 뜨겁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보다는 아이고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아유 그거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쑥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올라갈 듯 못 올라갈 듯 올라갈 듯 못 올라갈 듯 하면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는 종목은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5만 원 됐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 5만 원에 안 살 거예요. 5만 원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한다고, 뭐 당장 시장에서는 뭐 10만 원 갈 수 있다, 7, 8만 원 갈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되는 순간, 즉, 국민 너도 나도 갖고 있는 순간,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비가 돼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다. 나는 5만 원에 삼성전자 안 산다. 더 싼 가격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지만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그 개인들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수가 많으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개인들은 뭐합니까? 각계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까지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미쓰리가 대국민 단톡방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다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자 오늘 삼성전자 뭐 47,000원에 자 매수합시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모두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밀리는 이유가 개인들이 뭐 경제를 몰라서요? 개인들이 주식을 몰라서요? 주식을 알고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올라가는 게 주식인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세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악재를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면 당장 첫 번째, 무서워하는 개미들은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가볍게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미치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사거든요. 아, 저 조심하면서 사야지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위험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요, 팍팍팍팍 뛰진 않아도 스물스물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와, 쟤 저렇게까지 올라왔어?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듯이 저는 오히려 사우디 유전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마 당장 오늘부터요. 가자. 예. 제가 8월 달 말에 유일하게 증시 전망을 해드린 한 증권사가 있죠. 그게 바로 교보증권이었습니다. 자, 교보증권에서는 9월 달 증시 1900 이하로 봤고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이미 썼습니다. 아마 사우디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교보증권은요. 어머,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어머, 웬일이니? 그리고 어쩌면 교보증권조차도 고를 외칠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경기 침체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좋아지네. 아이, 내가 너무 우려했어. 내가 너무 걱정한 거야.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말이지. 그렇게 다 이제 미쳐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요, 미쳐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에 사람들이 미쳐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월 1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이고, 2주에 월 10%야. 아유, 지금 2주 만에 30% 수익 났는데 어디서 월 10%를 갖다 명함을 들이대. 미친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제가 봤을 때 사람들 눈빛이요. 야, 이 사람들 눈빛이 이렇게 이상하지? 예. 저 그거 느꼈어요. 자, 어쨌든, 사우디의 유전 사태가, 예. 사람들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저는 나름대로의 좋은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나름대로 시장에 좋은 재료는 좋은 재료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사우디 유전 스톱 사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봐야겠죠. 사우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계 공급량의 7에서 8% 정도가 이 사우디 동부 아부카이크 타랑 석유시설에서, 석유시설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라이스 유전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두 곳이 공격을 당했는데, 아람코가 둘 다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은 세계 원유 시장의 주요 공급 기지다. 자, 아람코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 평균 원유를 약 570만 배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자, 하루에 570만 배럴이라면요. 산유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요. 여전히 평균 하루에 1000만 배럴을 넘기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미국은 글로벌 유가 시장에서 지금 벌써 사우디를 제치고 1위 선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미 된 상태고요. 하루에 미국이 1000만 배럴 이상 생산한다. 그랬을 때 사우디도 1000만 배럴은 아니지만 980만 배럴 정도 생산한다고 봤을 때 570만 배럴 생산을 못하게 된다는 거는 정말 산유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큰 우려감이죠.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IHS의 오펙 전문가가 이번 화재는 사우디 원유 시장의 원유 생산의 심장마비 같은 일이다. 예. 그러니까 심장마비란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 되게 걱정하잖아요. 위험스럽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사우디의 공격은, 그러니까 사우디가 공격받은 거는 원유 생산의 심장마비와 같은 것이다. 그 정도로 충격이 크다. 전문가들은요, 이번 공격이 원유 가격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당장
9월 16일 날 이제 국제 유가 시장이 개장하면서 5에서 10달러 뛴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냐면 당장 원유 공급 차질인 거죠. 이 원유 공급 차질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평균 수백만 배럴 규모로 감소한 것은 걸프전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걸프전 때는요, 약 40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570만 배럴 생산에 타격을 받는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걸프전 때보다 더 큰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뭐 미국이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딱 잘라서 생산량 차질 비교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1990년 8월 2일 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즉 걸프 전쟁이 났을 때 하루의 공급량이 400만 배럴 감소했는데 이번에 공격으로는 570만 배럴 생산 타격을 일으켰다. 자, 왜 전문가들이 당장 오늘 국제유가 시장이 개장됐을 때 국제유가가 5에서 10%까지 뛸 수 있다고 보느냐? 지난 1990년 8월 2일 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30달러였던 유가가 하루 만에 40달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 차질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공급 차질에 관련돼서 국제유가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자, 사우디와 미국이 당장 보유 중인 재고로 보충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국제유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략 비축류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란과 미국이 UN 총회에서 만날 건데,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 이란, 우리가 이렇게 완화해 줄 테니까 대화하자. 이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문제로 사우디와 미국이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랬을 때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전문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국제 유가의 고점이 100달러 이상인 것 같아요. 예.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이 우리가 사우디 석유수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자, 폼페이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멘 반군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한 거야. 왜냐하면 이 예멘 반군은 그 배후에 이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멘 반군 독자적으로 사우디를 공격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란이 예멘 반군 뒤에서 충동질을 했을 거다. 야, 드론 띄워. 드론으로 공격해. 내가 뒤 봐줄게. 뭐 이랬을 거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볼튼이 경질되고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요, 미국 정부의 언급, 즉 폼페이오 장관이 예멘 반군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한 거야 라는 얘기에 대해서 헛되고 맹목적인 비난과 발언은 이해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펴왔는데 그 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이란이 공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최대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란 주변의 최대 2,000km 안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은 우리 이란 혁명 수비대 미사일 사정거리에 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거 뭡니까? 어이 미국 까불지 마. 우리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격하면 사정거리 안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 같은 거 다 작살낼 수 있어.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유럽연합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이번 공격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나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긴장을 좀 완화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 만나는 거, 이 약속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참 불편한 거죠. 나 노벨 평화상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좀 받아보려고 이란 제재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난감합니다. 자, 이번 사우디 공격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나마 다행이다가 뭐냐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점. 예. 이번 그 두 군데 이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두 군데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뒷목 잡고 혈압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청심환 하나 드시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청심환 하나 먹고 어느 정도 인내심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도감이죠. 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도감이고 두 번째 불안감은 뭐냐면 드론이 이렇게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뭐 김정은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절실해서 뭔가 양보하려고 들고, 즉 트럼프 대통령의 약한 모습을 본 상대국들은 더 많이 요구하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이. 이란은 그래? 트럼프 너 우리가 필요하구나. 그래, 뭐 줄 건데? 그러면 미국 쪽에서 우리가 니네 이렇게 해줄게. 마음에 안 들어. 더 가지고 와. 더. 어떻게 니네 트럼프가, 야, 어때 미국이 그거 가지고 나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 이젠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상태예요. 저는 솔직히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북한에게 무언가를 풀어줄 거예요. 제재를 풀어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조금 제재를 뭔가나 풀어준다. 뭐 그게 개성공단이든 뭐 금강산이든 뭐 그 다른 것들이든 아니면 금융제재든 뭔가를 풀어줬을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이고 트럼프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놔봐. 야, 뭐 이거 가지고 야 너는 협상의 기술을 썼다고 하는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나랑 협상하려고 하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드론 공격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정식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인간이 운전하는 어떤 뭐 스텔스 같은 거를 쫙 가지고 가서 막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드론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루에 국제 유가 가격을 10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줄 수 있구나는 건 뭡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거죠. 어쩌면 저는 국제 유가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지금 뭐 55달러 선인데 65달러까지 단번에 10달러가 올라간다. 그거는 단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하루에 원유 수요가 570만 배럴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와 저렇게 드론 같은 걸로 또다시 어떤 곳에 또 이런 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거기에 대한 알파 가치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은 받지만 일단 청심환 먹고 인내심을 조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엔 총회에서 루하니 대통령과 계속 대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대화를 풀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란에 제재를 풀어주면서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야 되고, 북한을 제재 풀어주면서 김정은을 끌어내야 되고, 그 카드를 내놓으면, 그리고 중국과도 이렇게 뭐 스몰딜이라는 걸 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면, 당장 증시가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청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끌어내려고 하고, 이란과 대화하려고 하고 중국과 조용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북한과 이란은
더욱더 트럼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 사우디 유전 공격받은 게요. 뭐 아직까지 이란이 했다, 뭐 예멘이 했다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미쓰리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는 만큼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고 양보할 애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안 순간 더 뜯어낼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앞서서 해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공격으로 뚜껑은 열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지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그 유엔 총회 때 루하니 대통령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국과 이런 식으로 스몰 딜을 하든 뭐 잠정 합의를 하든 하겠죠. 당장 그러한 모습들이 증시를 상승시키고 계속 고를 외치게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론이 이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어디선가 만약에 제가 이란이면 재미 봤거든요. 그럼 또 한 번 하겠죠. 드론 띄워서. 앞으로 또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서까지 이란 문제를 풀려고 하고 북한도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서까지 풀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합니까? 연준을 압박합니다. 연준에다가 제로금리 하래요. 정신 나간 거죠. 제로금리는 언제 합니까?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라든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든가 아니면 살짝 눈에 보일 것 같든가 아니면 2008년도처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써야 될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쓰라는 거예요. 지금 제로금리 쓰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쓰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느냐?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봉합하고 양보하는 이렇게 은근슬쩍 요 고비만 넘기자라고 하면서 증시는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뭐가 회복이 안 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 2.0%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월 달에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2.0이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한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습니다. 자극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마 미쓰리 말이 맞을 거예요. 2.0% 확인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조용해요. 제가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너무 조용하다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막 눈 밑에 다크서클 있다 그랬죠? 특히 왜 2.0%는 올해 미국이 기록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가야 될 성적표 3% 넘겨야 될 그 성적표를 가장 많이 훼손시키는 분기 GDP 성장률이거든요. 만약에 확정치까지 2.0이 나와버린다면 3분기와 4분기는 최소 경제 성장률이 뭐 3.4, 뭐 3.5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오기 위해서 즉 지금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제로금리 해라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한 건 뭐냐면 어떤 금융위기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야씨 옌병할 내가 지금 중국 문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증시 부양시키고 있는데 GDP 경제 성장률만 좀 이러고 있잖아. 즉 GDP 경제 성장률 2019년도 3% 이상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즉 3분기와 4분기의 GDP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기기 위해서 연준에게 제로금리 쓰라고 하고 마이너스 금리 쓰라고 한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자, 이번 주에 참고로 오늘 16일 일요일은요.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경로의 날이라는 제목을 달고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17일부터 18일까지의 FOMC,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25bp 금리 인하 할 거다. 미쓰리도 그랬죠. 25bp 금리 인하는 이때 기본 요금으로 깔고 들어가고 이제 얼만큼 더 인상하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대차대조표를 뭐 완화하는 그 무언가를 또 하느냐. 25bp 금리 인하 앤드 알파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번 달에 금리 동결하겠는데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기존에 0.7 증가였는데 0.8로 상향 수정했고요. 이번 8월 달 소매 판매도 0.4%씩이나 잘 나왔고요. 거기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변함없음이라고 생각했는데 0.1% 증가됐거든요. 거기다가 소비자 태도 지수도 98 이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그거는 진짜 회복된 게 아니라 신용카드 긁어대서 그렇게 된 거다. 왜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9월 달 첫 번째 주에 나왔던 고용지표 그리고 두 번째 제조 PMI 지표가 50 이하로 하회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것들은 어떤 소비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즉 지금 7월 달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뭐 9월 달에 또 할 거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카드를 긁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제조 PMI라든가 고용 지표는 소매 판매보다 박자가 늦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매 판매 좋게 나오고 흥분했지만 9월 초에 나왔던 고용 지표라든가 제조 PMI 지표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다음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고 50 이하네, 아이고 고용 지표 안 좋네,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9월 초에 있었던 그런 지표들의 부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25bp 인하하고 뭔가 더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소매 판매 잘 나오고 막 소비자 물가 지수 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는 올해 25bp 이번 9월 달에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만약에 연준이면, 제가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면 저는 이번에 그냥 동결할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열받아가지고 야, 트럼프 너 한 방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전 동결시켜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25bp를 인하해도 그닥 효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효력을 할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25bp 인하할 거라 그래서 시장이 선반영이 됐고, 지난 7월 말에 25bp 인하했더니 효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연준이 스멀스멀 금리를 인하하면 나중에 정말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얘기처럼 미국의 어떤 위기에 왔을 때 그때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그래 9월 초에 지표를 보고 아이고 이거 좀 금리를 인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지표 괜찮고 뭐 증시도 괜찮고 우려스러웠던 뭐 중국과 무역 협상도 뭐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제로 금리 하라 그래? 마이너스 금리 하라 그래? 그것도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에따 트럼프 너 한 방 엿먹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만약에 제롬 파월이면 이번 달에 금리 동결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강등시켜버려도 아유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연준 의장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게 뭔가 이렇게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 9월 달에 동결 카드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2감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채무 책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CNBC가 여론조사했는데 여론조사 응답자 66%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조 바이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질문에 62%는 65%가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 근데 여러분이 확률을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전망 66%, 경기 침체 가능성 65%가 침체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증시를 부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내가 곧 재선에 가능하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당한 후에 지금 사우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존 볼턴이 며칠 동안 쉬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 횡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 존 볼턴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에 날선 비판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봐라 나 경질시키니까 사우디가 저러지? 어디 트럼프 너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겠죠. 자, 남자가 하늘 맺히면 여자가 하늘 맺히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남자가 하늘 맺히면 뭐 그렇게 온유월에 서리까지는 않지만 최소한 존 볼턴이 하늘 맺히면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문제는 아니고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저놈 가시나 왜 자꾸 다행스럽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냥 못 먹어도 고를 외칠 것 같은 이런 판에 오히려 사우디의 이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조심조심 갈 수 있는 그런 속도 조절이라든가 흥분 모드를 좀 진정시키는 그런 어떠한 예방약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뜨거우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냄비에 손 닿으면 화상 입으시죠? 뜨거운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지근한 온돌방처럼 아니면 뜨겁긴 한데 뜨거운 온돌방에다가 두툼한 이불 하나 깔고 그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충전재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 속도 조절이라든가, 너무 흥분하면은 다 같이, 죽습니다. 자,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기 전에, 너무 흥분해서 미친다고 하죠? 그것처럼, 오히려, 이번에 이 사우디 공격을 어찌 보면 뭔가 속도 조절이라든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든 여러분들께서 이성 잃지 않고 잘 증시를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9월 17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뉴욕 증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일본 증시는 휴장이니까 미국 증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한 주 추석 연휴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게으름뱅이 아니면 혹은 뭔가 늘어진 나사를 이제는 좀 꽉 조이고 다시 한번 출발선상에 새로 서서 새 출발 확실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